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영하 20도 고비 사막, 뒤에서 차량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추격조였습니다. 갈라진 입술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잡히면 끝입니다. 총살이거나 정치범 수용소.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모래바람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저는 베이징의 호화로운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온 특수예술단의 가야금 연주자로서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무대 위의 예술가가 사막의 도망자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 너머로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학생들은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순간이 저에게는 매일같이 새로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사막 한가운데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으니까요. 2019년 3월 몽골 고비 사막.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차량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추격조였습니다. 북에서 온 요원들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갈라진 입술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발목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라고.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총살당하거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을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모래바람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평양의 화려한 무대에 섰던 제가 사막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저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북에서 특수예술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영광스럽고 부러운 자리였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고위 간부들과 외국 귀빈들 앞에서 가야금을 연주했습니다. 평양 시민들은 제게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고 친구들은 저를 선망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곳은 금박을 입힌 감옥이었고 저는 날마다 제 존엄성이 짓밟히고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그 암흑 같은 삶을 벗어나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긴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평양의 화려한 무대부터 중국 도피, 몽골 사막, 그리고 지금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까지 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5월 저는 19살이었습니다. 평양예술대학을 졸업하고 특수예술단 선발 통지를 받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통지서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우리 딸이 수령님을 모시는 자리에 서다니. 온 동네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친구들은 제 손을 붙잡고 언제 공연하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입단 첫날 평양 중심부의 고급 숙소로 안내되었습니다. 개인 침대에 따뜻한 난방, 깨끗한 화장실. 일반 주민들은 상상도 못할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뜨면 바로 발성 연습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야외에서 목을 풀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가야금 연습. 손가락 끝이 굳은 살로 뒤덮이고 피가 배어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연주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어떤 날은 12시간도 넘게 악기를 만졌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배급으로 나왔지만 일반 주민들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흰 쌀밥에 고기 반찬도 일주일에 2~3번은 나왔습니다. 김치와 된장국, 가끔은 계란도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오후에는 춤과 노래 연습, 저녁 식사 후에는 사상 교양 시간이었습니다. 수령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다. 당의 품에 안긴 영광을 가슴에 새겨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석 달 후 드디어 첫 공연 날이 왔습니다. 만수대 의회당 귀빈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군복을 입은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가야금 줄을 튕기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음악만이 존재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순간이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선배 단원 언니가 한 간부와 함께 별실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아니, 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간부는 언니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선배 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억지로 지웠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당시 저는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배웠습니다. 의심은 불순한 사상이고 불순한 사상은 반동이라고. 저는 그 기억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2013년 어느 날 제가 아끼던 동기 단원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 문제로 고향에 돌아갔다고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고위 간부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을. 일주일 후 그녀의 가족이 지방으로 추방되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제 차례가 올 거라는 악몽을. 2015년 겨울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날 때마다 간부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언제 저를 부를지 모른다는 공포에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체중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위부에서 우리 단원들을 감시하는 담당 간부였습니다. 김동무라고 불렸던 그는 40대 중반의 말수 적은 남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연습실 뒤편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어 보이는구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동정? 이해? 아니면 같은 고통? 그 후로 우리는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 음악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바이올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남쪽 생각해 본 적 있소?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함정인가? 저를 시험하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는 보위부 간부였지만 그 역시 이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본 것들, 그가 해야 했던 일들, 그가 목격한 진실들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도 떠나고 싶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공범이 되었습니다. 석 달간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5년 가을에 예정된 중국 베이징 공연이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뵌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어머니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저는 그저 꽉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니 공연 잘하고 와라.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잡히면 총살입니다. 가족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죽음과 같았습니다. 천천히 영혼이 죽어가는 살. 차라리 자유를 위해 죽는 게 나았습니다. 2019년 3월 15일 베이징 공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호텔 복도에는 보위부 요원 2명이 항상 지키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해야 했고 방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감시가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 약속한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화장실을 갔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옆방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새벽 2시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5층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김동무가 요원들을 다른 층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게 제 기회였습니다.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1층, 2층, 3층.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1층 비상구를 열었을 때 김동무가 서 있었습니다. 빨리 가시오. 30분 후면 교대 시간이요. 그 전에 이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줄 추가 비용이요. 부족하면 안 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동무도 함께 가시죠.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가면 당신이 더 위험해집니다. 추적이 더 빨라질 거요. 어서 가시오. 자유롭게 사시오. 우리는 뒷골목을 통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5분을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낡은 건물 뒤편에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권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건넸습니다. 예술단원 신분증이었습니다. 그가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습니다. 타십시오. 차에 탔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단장이었습니다. 발각된 것입니다. 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꺼버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추격조가 투입될 겁니다. 베이징을 벗어나는 게 관건입니다. 몽골까지 쉬지 않고 가야 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베이징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앞만 바라봤습니다. 자유를 향해. 김동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유롭게 사시오. 베이징을 벗어났을 때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북으로 송환하는 나라였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도망자였습니다. 범죄자였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후베이성의 한 농가에 숨겨주었습니다. 이틀만 여기 계십시오. 그 다음은 몽골로 갈 겁니다. 낮에는 절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수시로 검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작은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커튼을 쳐놓고 숨죽이고 지냈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브로커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큰일입니다. 추격조가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당신들을 찾고 있어요. 여기도 위험합니다. 몽골로 지금 바로 떠나야 합니다. 그는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김동무가 준 돈을 모두 건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이냐 목숨이냐의 문제였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틀을 이동했습니다. 짐칸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공기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페트병에 볼일을 봐야 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숨을 죽였습니다. 트럭이 멈추면 심장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공안이 짐칸을 열려고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운전사가 담배를 건네며 무언가 말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몽골 국경까지 50km. 하지만 가장 위험한 구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몽골 국경을 넘던 날 영하 20도였습니다. 밤 9시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브로커가 손전등으로 앞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철조망이 국경선입니다. 철조망이 끊어진 곳이 있어요. 거기로 넘어가면 몽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북쪽으로 50km를 가면 울란바토르로 가는 도로가 나옵니다. 거기서 차를 얻으면 됩니다. 50km요? 걸어서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브로커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고비 사막은 끝이 없었습니다. 모래바람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불빛도 몇 미터 앞만 비쳤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똑바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루를 걸었습니다. 이틀을 걸었습니다. 발은 동상으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발목이 부어올랐습니다. 사흘째 물이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갈라졌습니다. 혀가 부었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추격조였습니다. 중국 공안이 아니었습니다. 북에서 온 요원들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달렸습니다. 차량이 가까워졌습니다. 거기서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북한 요원이 확실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는 중얼거리며 달렸습니다. 앞에 바위가 보였습니다. 저는 바위 사이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량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1시간을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바위 틈에 웅크리고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둠과 바위가 저를 숨겨준 것입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밤새 걸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마침내 도로가 보였습니다. 포장도로였습니다. 몽골 차량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 대가 왔습니다. 저는 도로 한가운데 섰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헬프, 코리어. 저는 아는 영어를 모두 동원했습니다. 코리언 엠버시.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울란바토르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 일주일의 공포, 두려움,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직원이 달려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탈북자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유 주세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자유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공항 로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건이 그냥 진열되어 있다는 것이 과자, 음료, 라면, 빵, 수백 가지가 넘었습니다. 허락도 없이 고를 수 있다는 것이,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다는 것이, 처음 카페에서 제가 원하는 음료를 주문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 북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점심 먹고 오후 6시에 퇴근합니다. 주말엔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고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가끔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저에게는 매일의 기적입니다. 밤에 누군가 문을 두드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감시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립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제 탈출로 인해 고생하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처벌받지는 않으셨을까요? 밤마다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통일이 되는 날 제가 어머니를 다시 안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가족을 뒤에 두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 주세요. 숨 쉴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직 북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